한국 현대사의 4명의 위인은 누구냐면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 현대의 정주영 회장님, 이 4명이 한국 제조업, 현재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된 이유가 그분들 4분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박정희 대통령은 농업국가였는데 그 당시 모든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말도 안 된다고 했던 그 철강, 포항저철직구 경부고속도로를 지는 첫 번째 역할을 박정희 대통령이 했었죠. 그래서 1965년도에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면서 그때 받은 대일 청구 자금 갖고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 그 다음에 고리 원자력 발전소를 지면서 산업의 토대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은 정부와 협력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정말 전무후무하게 인터넷 플랫폼 회사가 2개가 있는 나라가 미국, 중국, 한국밖에 없습니다. 유럽은 인터넷 플랫폼 회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재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 온 건 김대중 대통령의 역할이었고, 그 다음에 이병철 회장님은 다른 것보다도 1983년도에 반도체, 우리가 D램을 하게끔 역할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이병철 회장님이 그 당시 메모리 반도체를 하지 않았더라면 현재 우리나라가 현재 AI의 가장 큰 수혜를 보는 나라가 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4번째 정주영 회장님은 당연히 한국의 조선업, 그 다음에 건설업, 한국 제조업을 만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역할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 4분의 역할이 정말 한국 경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넘버원이 반도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기본적으로 중국 공급망에 대해서 배제 전략, 디커플링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유무역이 계속되면 한국 산업은 지금 중국한테 경쟁해서 이길 산업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반도체 전쟁을 하면서 첨단 제조 장비가 중국에 수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지금 이렇게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거든요. 결국 미중 패권 경쟁에 우리나라 반도체가 수혜를 보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만 갖고 계속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적자를 보고 있는 섹터가 파운드리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파운드리 비즈니스가 정상화되는 게 우리나라 경제에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정부가 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거 투자도 많이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 반도체 설계 기술,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좀 많아져서 여기에 우리가 이 취약한 게 시스템 반도체인데 이게 TSMC가 지금 압도적인 세계 시장 점유율 70% 장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개선이 되면은 훨씬 더 반도체 산업이 균형 잡힌 반도체다. 반도체 산업이 될 거다. 현재는 메모리 위주고 인공지능에 들어간 HBM 위주지만 이게 시스템 반도체까지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가 균형 잡힌 반도체가 되고 이러기 위해서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 쪽에 많은 벤처들이나 신생기업들이 나와주는 게 한국 반도체한테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버린 AI에서 우리가 진짜 주권을 지키려면 우리가 자체 AI 칩이 있어야겠죠. 물론 엔비디아나 AMD가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바로 잡기는 어렵겠지만 지금부터 정부라든지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거는 이런 AI 칩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이 살아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거. 즉 잘하는 분야는 잘하고 있지만은 결국 우리가 취약한 부분이 시스템 반도체 설계 능력이랑 파운드리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올리느냐가 정부의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환경은 우리한테 굉장히 좀 유리하다. 왜 그러냐면은 TSMC 시장 점유율이 7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은 대만에 70% 의존한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일 겁니다. 즉 최근에 많은 분들이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에 집중하시느라고 대만의 어떤 변화된 상황을 잘 모르시고 계시는데 대만의 국민당 당수가 최근에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대만의 야당이죠. 그래서 중국을 방문했다는 것은 의미가 굉장히 큰 거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대만 국민들은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이 만약에 침공을 했을 경우에 싸울 의지가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느냐, 몇 프로가 되느냐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북한이 남침을 하게 되면 70%는 다 싸운다고 하겠죠. 근데 대만은 싸우지 않는다는 비중이 70%일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아무리 대만의 TSMC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이 있어도 결국 나라를 지키려는 근본적인 의지가 없다면 그 나라는 저는 끝까지 가기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TSMC가 대만에 있는 것 자체가 언젠간 리스크가 될 거다. 결국은 한국이 그 수혜를 보려면, 그런데 그게 당연히 그냥 오는 수혜가 아니죠.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 설계 능력이라든지 파운드리의 어떤 생산성이 높아지는 게 와야, 최소한 제가 미국의 정책 결정자라면은 지금 TSMC 시장 점유율이 70%고 삼성전자가 10% 미만인데 삼성전자 시장 점유율이 30%대까지는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TSMC가 50%, 삼성전자가 30%까지 와야 제가 미국 정책 결정자면 차라리 공급망이 안정화가 될 거다. 현재 TSMC 시장 점유율 70%는 지정학적인 리스크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가 높아졌다고 해서 전혀 실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대만은 철저하게 그 TSMC의 의존형 비즈니스고, 대만은 피지컬 AI를 하기에는 환경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처럼 중후장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조선업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근데 우리나라는 조선업과 방산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만은 TSMC 자체만 잘하는 거지 피지컬 AI를 할 수 있는 제조업 역량이 한국보다는 부족합니다. 결국은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은 우리의 그 AI 기술을 산업, 제조업 업체를 빨리 잘 융합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정책적인 힘이 실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TSMC보다도 우리나라 그 반도체가 훨씬 좋아질 수 있는 업사이드가 더 크다는 거죠. 물론 TSMC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 TSMC가 갖고 있는 패키징 기술이나 이런 거는 뭐 우리나라가 쉽게 지금 쫓아가기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정학 전략이 지금 어떻게 보면 대만보다는 한국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중요한 건 아까 말한 대로 AI가 더 확산이 되려면 전통 제조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전통 제조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년 뒤로 보면 우리나라가 피지컬 AI로서는 대만보다 훨씬 앞서갈 수 있다. 그래서 이 피지컬 AI가 잘 되려면 시스템 반도체가 설계 능력이 되게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삼성전자랑 우리나라 제조업이 시너지 효과가 있죠. 즉 지금은 인공지능만 얘기하고 있지만 앞으로 10년에서 20년 동안 주도할 거는 피지컬 AI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제조업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제조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 생산성이 높아지겠죠. 특히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됐기 때문에 현재 인력이 외국인 노동자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AI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런 어떤 노동력 부족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가 될 수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삼성전자의 그 어떤 반도체 기술이 그 제조업체에 이전이 되는 피지컬 AI가 되게 되면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이 경쟁력이 좋아질 거고, 그 수혜는 아마 조선업이라든지 철강업, 건설업, 우리나라 전통 제조업이 피지컬 AI의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익을 많이 내지만은 사실은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은 굉장히 최고급 인력들이고요. 이 조선업이나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일반 대중들한테 파급 효과가 큰 거죠. 그래서 돈은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많이 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조업은 뭐냐면 전체적인 산업 생태계가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거죠. 자, 조선을 보면은 엔진도 필요하지만 후판도 필요하고 거기에 각종 인력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제조업이 산다는 건 대한민국 중산층한테 굉장히 큰 효과가 있고요. 특히 대한민국의 경제가 지금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가 부울경 경제입니다. 아마 조선업이라든지 전통 제조업이 살게 되면 부울경 경제에 도와지기 때문에 결국은 중산층이라든지 저소득층한테는 오히려 제조업이 살아나는 게 훨씬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축을 갖고 있는 거죠. 첨단 산업인 반도체와 그 다음에 전통 제조업이 살아나게 되면 양축이 같이 움직이게 되면 한국 경제가 지금보다 훨씬 그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지난 3년간 어려웠던 2차 전지도 다시 수혜를 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이란 전쟁 통해서 결국은 내연 자동차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는 걸 많이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세계 1위 전기차 국가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연간 3천만 대 자동차 가운데 1,500만 대에서 2천만 대가 전기차인데, 만약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이 그냥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 각 국가들이 중국의 전기차를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반도체 다음에 수혜를 다시 볼 수 있는 거는 배터리, 자동차 쪽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주식시장 중에 대부분 많이, 하다못해 건설도 최근에는 중동 특수를 기대하는 것 때문에 건설주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어떤 섹터가 지금 못 올라가는 섹터가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3개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화학업종, 그 다음에 철강업종, 의류, 신발인데, 러우 전쟁이
끝나면은 가장 수혜를 볼 업종은 화학업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러시아 원유가 지금 중국에 30% 싸게 갔는데 이게 정상화만 돼도 우리나라 화학업체들한테는 중국과의 원가 경쟁에서 완전히 밀렸는데 이게 복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화학업종들이 지금 밸류에이션이 제일 싼데 걔네들이 이제 러우 전쟁과 종결과 동시에 정상화를 갈 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철강입니다. 지금은 철강이 과잉 생산 설비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실적이 안 좋은데 작년 하반기인가에 한국 정부가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중국 철강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던 철강 업종이 우리나라 정부의 반덤핑 관세 때문에 일단 그 상황이 개선이 됐고, 두 번째는 또 러시아와 관계가 개선이 되면은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이 필요한 게 유연탄이거든요. 근데 현재는 유연탄과 철강석을 호주나 브라질에서 사가지고 오고 있는데, 수입하고 있는데, 이걸 러시아산이 일부만 대체해도 철강 업체들이 원가 개선할 능력이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현재 아무도 쳐다보지 있지 않은 철강 업종과 화학 업종이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러우 전쟁이 종결이 된과 동시에 이들 업종들이 지금 눌려 있는데 러우 전쟁 종결의 최대 수혜주는 철강과 화학 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K방산이 이렇게까지 좀 발전했던 이유는 공교롭게도 1971년도에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면서 일부 병력 한 2만 명 정도가 철수하면서 그때 안보 위협감을 느꼈던 박정희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를 만들어서 무기의 국산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가장 첫 번째 무기가 K9 자주포고요. 그 다음에 K2 흑표 전차. 그래서 이 K9 자주포와 K2 전차가 이번에 러우 전쟁 때 빛을 내면서 이 두 제품들의 수출이 굉장히 많이 됐고요. 이번에 이란 전쟁에서 천궁2가 보여줬다시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 이게 이제 수출이 될 거고, 아마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도 중동 지역에서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을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남아있는 게 이제 그 해군력인데, 우리나라가 군함, 특히 이지스 군함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더욱더 지금 핵추진 잠수함을 지금 저희가 미국과 협력을 통해서 지금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데, 저는 핵추진 잠수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핵추진 잠수함이야말로 정말 그 2차 공격 능력, 즉 우리가 선제 공격을 받아도 그 적에 대해서 보복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무기는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이 바다 지하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인공위성도 탐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면은 정말 군사 능력의 끝판왕을 갖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K방산이 결국은 공교롭게도 안보 위협감, 북한이라는 존재가 오히려 K방산을 이끌어주는 역설적인 상황이 됐지만, 결국은 모든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긴장이 없으면 발전이 없듯이 우리가 북한이라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안 좋았지만 또 이게 방산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 K방산이 쉽게 끝날 이슈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K방산의 핵심이 천궁2도 있지만 현무5가 있습니다. 현무5 같은 경우는 로켓 기술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로켓 기술이 우주 기술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2030년부터는 인공지능 플러스 우주 기술입니다. 결국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보내겠다는 게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고요. 그걸 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고 러시아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세 번째 나라로 갈 수 있는 지금 기회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스페이스 X가 조만간 상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X와 관련된 우주 관련된 종목들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저궤도 위성은 6세대 이동통신이 되려면 저궤도 위성을 많이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6세대 통신과 관련된 업체들 저궤도 위성, 이걸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예전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그 전통적인 그 사이클 산업이었습니다. 그때는 주로 PC와 스마트폰이 그 메모리 반도체를 결정했는데, 지금은 인공지능이라는 메가 트렌드가 새로운 영역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전통 제조업체들이 사실 중국과의 경쟁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를 받았는데,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이 더 강화가 될 거기 때문에, 특히 공급망,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역할 때문에 우리나라 중국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전통 제조업체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더 중요한 건 전통 제조업이 피지컬 AI를 무장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전통 제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많이 높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공지능이 우리나라 제조업과 연결이 되면서 새로운 어떤 밸류에이션을 받을 거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대사관이 평양에 들어가는 게 결국 돈의 수급, 미국의 연기금 자금이라든지 유럽의 연기금 자금들이 대한민국 주식을 신흥국 주식이 아니고 선진국 주식으로 해서 패시브 자금이라고 합니다. 그런 패시브 자금들, 안정적인 자금들이 한국 주식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 지수가 만 이상도 갈 수 있는 어떤 돈의 어떤 토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AI, 그다음에 피지컬 AI, 그 북미 관계 개선 이 세 가지 축이 움직이게 되면 한국이 이전에 봤던 밸류에이션과 완전히 다른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역사적인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계기는 그 오픈 AI가 시작했던 인공지능이 가장 컸고요. 그래서 작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영업이익 합산이 91조였는데 올해 500조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우리나라가 반도체만 400조를 더 버는 건데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갈 거냐는 거죠. 결국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AI 강국 데이터 센터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전력.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의 그 미국발 인공지능이 우리나라 산업을 완전히 지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고요. 그거는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제조업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서비스만 갖고도 먹고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허상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게 보여주는 나라가 미국인 거죠. 미국이 저렇게 어마어마한 반도체 설계 능력을 갖고 있고 창의적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은 힘들고 힘이 많이 드니까 이거는 다 중국에 넘겨야 된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전통 제조업이 꾸준하게 살아있는 나라가 결국은 최종 승자가 된다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가 반도체뿐만 아니고 전통 제조업에 대한 국가적 역량이 더 집중되면 결국 우리나라가 지금보다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